꿈의 해석은 프로이트가 꿈을 통하여 무의식이라는 신비로운 세계를 탐구한 책인데요. 프로이트는 사람이 왜 꿈을 꾸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한 내용을 책으로 썼어요. 프로이트는 꿈을 해석하면서 사람이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발견한 분석 방법을 체계화했습니다. 정신 분석이란 무의식과 같은 정신의 깊은 곳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일을 말해요. 프로이트는 신비로운 무의식의 세계에 숨겨진 강력한 심리적 과정을 알아냈어요. 이런 심리적 과정은 꿈의 현상이나 자유롭게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연상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프로이트는 무의식과 꿈에 대하여 연구하면서 자신의 정신도 분석하고 자신의 꿈도 연구했어요. 꿈의 해석은 7장으로 이루어졌는데요. 1장부터 5장까지는 프로이트 이전의 학자들이 꿈에 대하여 연구했던 자료나 책들을 읽고 프로이트 이전의 꿈에 대한 연구를 총정리하고 꿈을 해석하는 방법, 꿈의 기능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6장에서는 꿈의 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꿈이 만들어지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마지막 7장에서는 꿈 가정의 심리학으로 인간의 정신구조와 꿈의 관계, 무의식 등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꿈의 해석도 처음 나왔을 때에는 학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무시했어요. 당연히 책도 안 팔렸겠죠? 오랜 시간이 걸려 사람들은 꿈의 해석이란 책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죠.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으로 점점 이름이 알려지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정신 분석 학자가 되었어요. 그럼 로또 당첨되려면 어떤 꿈을 꾸어야 하나요? 물어볼 수도 있을까요? 그런 꿈 해몽책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을 깊이 있게 분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신 분석학을 널리 세상에 알리기 위해 꿈의 해석을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꿈을 연구하고 심리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어요. 꿈을 심리학의 대상으로 연구한 최초의 철학자가 바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해요. 꿈은 신의 계시가 아니라 꿈은 인간의 심리 활동과 관련된 것이며 꿈은 잠자는 동안에 신체가 받는 자극과 관련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꿈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꿈을 만드는 재료는 현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 꿈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면 꿈에 나타났던 내용이 실제 현실과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많아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는 일들을 꿈으로 꿀 때가 있을 거예요. 꿈의 출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되지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옛날의 기억이 되살아날 때가 있어요. 꿈의 재료란 꿈에서 나타나는 풍경, 이미지, 감정 등 모든 것들을 말하겠죠. 꿈의 재료로 흔히 활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어린 시절의 삶이라고 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숨어 있다가 먼 훗날 꿈속에서 추억으로 되살아나는데요. 이 사례에는 모리의 꿈이 있어요. 모리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다리 건설 공사를 감독하는 곳에 자주 갔었는데요. 어른이 된 모리는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노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때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다가왔는데요. 자기의 이름은 씨라고 했는데요. 꿈에서 깬 모리는 그 씨라는 이름이 너무나 낯설고 이상해서 집에서 오랫동안 가정부로 일했던 아줌마에게 여쭤봤어요. 아줌마, 혹시 씨라는 이름의 남자를 아세요? 그럼 알고 말고 그 남자는 아버님께서 공사 감독을 하셨던 다리의 경비원이었답니다. 꿈은 재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깨어있을 때와 달리 사소한 것에 더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고 해요. 중요한 사건이 아닌 관심 밖의 일,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들이 오히려 꿈에 더 잘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깨어있을 동안 경험한 격렬한 감정이나 우리가 몰두하는 문제들은 꿈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요. 돼지 꿈을 꾸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안 되죠? 그 대신 사소한 일이나 우연한 일, 일상에서는 무시되어 잊힌 것들이 꿈에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꿈의 특징 때문에 체험과 꿈의 관계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고 했는데요. 꿈의 출처는 꿈을 만드는 자극에 따라 외적, 그러니까 객관적 감각 자극, 내적, 그러니까 주관적 감각 자극, 내적 신체 자극, 순수한 심리적 자극,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해요. 내적 감각 자극, 외적 감각 자극, 내적 신체 자극, 순수한 심리적 자극. 이러한 사람의 감각 기관은 매우 예민해서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하거나 곧잘 깨어나죠. 즉,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정신은 외부 세계와 꾸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해, 자고 있는 동안에 감각 자극이 충분히 꿈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강한 빛에 눈이 부실 수도 있고요. 눈부셔. 어떤 빛도 너만큼 눈부시지는 않아. 또 시끄러운 소음을 들을 수도 있고요. 옆에 함께 자던 누군가가 뽕 소리를 내면 그 강한 냄새에 자극을 받을 수도 있고요. 천둥치는 막 천둥치고 막 그런 비가 막 내리고 이런 천둥 소리를 들으면 전쟁터에 간 꿈을 꾸고 향수 냄새를 맡고 유명한 향수 가게에 있는 꿈을 꾸는 것처럼요. 하지만 이런 외적 감각 자극만으로 꿈의 출처를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해요. 그럼
내적 감각 자극은 어떤 걸까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이겠죠. 배가 고플 때 그럼 꿈속에서 열심히 먹는 꿈을 꾸게 되고, 허리가 아프면 꿈속에서는 늙어서 할머니가 되어 있는 꿈, 이런 거요. 이렇게 우리 몸 안에 내적 감각 자극이 꿈을 만들 수도 있다고 해요. 병이 들었을 때 느끼는 고통 같은 신체 내부의 자극이 꿈을 만들기도 하는데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소스라치게 놀라는 꿈이나 죽는 꿈을 많이 꾼다고 해요. 또 악몽을 자주 꾸는 사람은 폐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질식하거나 궁지에 몰려 도망치는 악몽에 시달린다고 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은 팔, 다리에 피부를 압박한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잠잘 때 팔 베게 해줄 경우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 꿀 확률 말이에요. 이가 빠지는 꿈은 치아 자극이 원인일 수도 있다고 해요. 순수한 심리 자극에 영향을 받아 꿈을 꿀 수도 있는데요. 어떤 형태로든 꿈은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의 자극에 영향을 받고 일상생활에서의 관심사, 충격받은 일, 간절히 원하는 일 등이 꿈과 심리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거군요. 꿈은 여러 가지 특성이 많다고 했는데요. 깨어난 직후에는 생생하게 기억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져 버리잖아요. 또 꿈을 꾸었다가는 꿈을 꾸었다는 것만 기억날 뿐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는 꿈을 잘 잊고 꿈을 잘 잊는 경험에 익숙하다고 했는데요. 반면에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잘 잊히지 않는 꿈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중요해서 내가 신경 쓴 일들은 잘 기억하는 것처럼 말인가요?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래요. 선명했던 꿈이 더 빨리 잊히는 경우도 있고, 희미한 꿈들이 의외로 오래 기억에 남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꿈들은 연관성 없이 무질서하고 이해하기 어려워서 곧잘 잊힌다고 했어요. 꿈의 특성 중 하나는 우리가 깨어 있을 때와 달리 꿈은 형상으로 이루어지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이어서 우리 또 알아보기로 해요. 우리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